안녕하십니까. 드림바디 아카데미 이태경 강사입니다. 오늘은 벤틸레이션 앤 다이아프램이라고 제가 호흡과 횡격막이라고 제목은 지었는데 직역하면 환기와 횡격막이고요. 이 안에 이제 내용은 뉴만 10기와 환기 파트에서 환기 파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내용이 좀 많아서 오늘 조금 쓰잘데기 없는 말들 안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벤틸레이션 환기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지금 제가 녹화 강의를 찍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걸 듣고 계신 것처럼 숨 쉬고 공기가 들어오고 공기가 나가고 이런 자연스러운 과정을 이야기하는데요. 최근 들어 이제 미세먼지 때문에 또 우리가 마스크라는 것을 좀 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가 정말 지긋지긋한 이 코로나로 인해 의무화가 돼버렸죠. 이렇게 어떤 제약이나 호흡에, 환기에 제약이나 통제만으로도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이제 살펴보실 것은 이런 호흡에 대한 어떻게 보면 조금 생리적인 우리 운동 전문가 여러분들, 우리 선생님들께서 좀 아시면 좋을 법한 기초적인 내용들을 좀 먼저 준비를 했고요. 하나하나 이제 살펴보면 호흡을 이제 할 때 편안한 상태라면 1분에 한 12번에서 20번 정도 한다 그러고 제가 말씀드린 이 편안한 상태를 안정시 호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뭐 운동을 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호흡이 거칠어지는 이런 상황을 이제 강제 호흡이라고 책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 보시면 제가 허파와 폐, 그리고 헛박과리와 폐포 이렇게 적어놨는데 허파와 폐가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말이고요. 허파과리와 폐포도 같은 말입니다. 책에서는 이제 뉴만 책에서는 폐와 허파과리라는 용어들이 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고요. 허파는 뭐 이렇게 순대 좋아하시는 분들이면 염통, 뭐 간 이런 거 이제 뭐 허파 섞어서 달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라면 허파와 폐가 같은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셨을 텐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잘 모르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몰랐거든요. 그래서 두 개가 같은 용어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 이 허파과리와 폐포는 같은 용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제 허파과리라고 하니까 이제 허파 안에 들어가 있는 것, 그러니까 즉, 폐포 안에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전체가 우리 폐죠. 이렇게 나뭇가지 같은 이 끄트머리에 동글동글한 곳에 보시면 여기 폐포라고 되어 있죠. 방금 제가 이제 이 허파과리가 폐포와 같은 용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이 끝쪽에 세기관지 끝쪽에 이렇게 존재를 하고요. 우리가 실제 폐의 가장 중요한 역할, 폐하면 무슨 역할이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이제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고 산소를 이제 들이마시지 않습니까? 그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렇게 좀 주도적인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이 바로 폐포, 허파과리가 되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산소를 들이마시게 되면 인두, 후두, 기관, 그리고 이제 기관지를 거쳐서 이렇게 폐포까지 도달을 해서 여기서 이제 이산화탄소를 이제 다시 내뱉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런 산소의 어떤 이 호환, 어떻게 보면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내뱉는 이런 자연스러운 이 영위 과정에서 흔히 이 사람의 어떤 폐활량,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산소 이 호환율을 평가할 때 폐활량이라는 단어들을 이제 보통 상식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이제 이 그래프 보시면 이 폐활량이 어떤 것인지 또 이런 뭐 1회 호흡량 혹은 뭐 이런 예비량들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 용어들이 약간
말장난하는 것처럼 되어 있고, 어떻게 보면 이 그래프 자체가 좀 거북할 수도 있어서 이 용어에 대한 그 정의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나와 있는 이 공기의 양들은 한 70kg 정도의 젊은 남자를 기준을 한 것입니다. 가장 좀 우리에게 친숙한 폐활량을 보시면 최대로 숨을 들이마신 후에 우리가 이렇게 좀 자의적으로 후 뱉어서, 그러니까 최대한 많이 뱉을 수 있는 공기의 양입니다. 다시 최대로 숨 들이마시고 최대로 뱉을 수 있는 그 뱉어서 나간 공기의 양을 이제 폐활량이라고 하고 4.7리터, 4,700ml라고 되어 있는데 뉴만 책에서는 4.5에서 5리터까지 이 정도로 이제 그 평균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래서 폐활량을 보시면 이만큼의 이제 그 용적을 지니게 되죠. 제가 방금 용적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우리 폐가 존재하면 폐에 어떤 크기가 있죠. 그럼 그 안에 공기가 담길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잔여량이라기보다는 공기가 담길 수 있는 그 공간 자체를 이제 이야기할 텐데요. 그 공간 안에서 이 폐활량이 차지하는 정도가 한 4.5에서 5리터, 그리고 총 폐 용량이 한 6리터 정도가 되거든요. 보이시나요? 6천까지 되어 있고 한 6리터 정도 되어 있는데, 이 총 폐 용량은 이 폐활량과 여기 보이시는 이 잔기량을 더한 값입니다. 보시면 잔기량이라고 이제 폐활량과 이어지는 건데요. 우리가 숨을 자의적으로 후 다 내뱉은 후에 폐 속에 남아있는 이 공기량을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만큼이죠. 후 다 내뱉었는데도 이만큼의 산소가 이제 공기가 폐 속에는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잔기량과 폐활량을 합친 것이 총 폐 용량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어떻게 보면 뭐 폐활량을 측정하거나 뭐 이렇게 강제 호흡, 강제 환기에서 조금 어떤 지표를 활용하기가 좀 더 용이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일반적인 호흡을 할 때 이런 TDR 볼륨, 그러니까 1회 호흡량을 보시면 폐활량의 한 10% 정도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숨을 쉬면 사실 호흡은 의식되지 않고 내쉬는 숨이나 들이마시는 숨이나 의식하지 않죠. 그래서 이만큼의 이제 더 들이쉴 수 있는 예비량과 더 내쉴 수 있는 예비량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드리면 폐활량은 최대로 들이마셨다가 최대로 내뱉을 수 있는 공기의 량이고, 최대로 내뱉었을 때 폐 속에 남아있는 공기의 량을 잔기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친 것이 총 폐 용량이 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 이제 편안하게 호흡을 할 때 이 호흡의 양은 폐활량의 한 10% 정도 수준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생리학적으로, 그리고 이제 폐의 어떤 활동 동안 공기가 얼마 정도의 량으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지를 살펴보았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밀접한 이 생체 역학적으로 숨을 들이마실 때 우리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또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먼저 이게 뭐 바깥 갈비사익은, 속 갈비사익은 있는데 이게 뒤에 더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우선은 포괄적으로 그냥 갈비사익은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제 폐 안에 공기가 당연히 이렇게 쭉 차겠죠. 그럼 이 안에 용적은 넓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공기가 들어오니까요. 그죠? 공간이 넓어져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들은 이제 약간 위쪽으로 그리고 바깥쪽으로 벌어져 줘야 하고요. 이렇게 쑥 벌어져야 되고, 그리고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 이 횡격막은 위에 있으면 안 되죠. 아래로 쭉 내려와 줘야 이 안에 이 공기들이 최대한 충분히 이제 많이 들어찰 수 있게 이 안에 이 공간을 넓혀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이 주사위 피스톤과 비교를 이제 한 건데요.
이것을 이제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제 불리는데, 보일의 법칙은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고, 방금 설명드렸던 이 공기가 들어왔을 때 갈비뼈들이 벌어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서 이 안에 이 공간 자체를 넓히는 것이, 우리 이 주사위에 공기를 안에 이렇게 쭉 넣으려면 똑같이 이 주사위 손잡이 있는 부분, 피스톤이 헤드를 이렇게 쭉 내리지 않습니까? 이것 또한 이 안에 공기를 채우려고 이 안에 용적을 또 넓히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렇게 쭉 내려가게 되는 이 피스톤의 어떤 이 부분, 여기가 이제 횡격막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쭉 이제 이렇게 하면 공기가 쭉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바깥쪽에 있는 공기압이 훨씬 높다 보니까 이 안쪽으로 공기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유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과 이제 인체가 숨을 들이마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유사하다라는 이제 비교를 위해서 이 보일의 법칙이라는 것을 지금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 보일의 법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제 온도가 조금 일정하다면 그 용적과 압력, 즉 부피와 압력은 반비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것이 지금 그냥 공기가 사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 11개거든요. 제가 세보니까 10개였나? 네. 하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 11개들이 지금 이 안에 이렇게 용적이 넓을 때는 서로 자기네들끼리 공간이 좀 이렇게 좀 이게 널널하죠. 편안하죠. 그렇기 때문에 압력은 크게 증가되지 않지만, 지금 이렇게 추를 하나를 더 얹어서 이 용적을 줄여버리니까 얘네들끼리 오밀조밀하게 더 모이게 되면서 압력은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일의 법칙이라고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던 이 주사위에 이 공기를 들여보내는 것이, 우리 인체가 공기를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벌어지고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이 갈비뼈 우리 안에, 립 케이지 안에 이 공간을 최대한 많이 확보시키는 것과 유사하다 라는 개념의 비교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이 되었고, 사실 이건 비교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제 여기 설명드리는 것처럼 공기 압력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때문에 우리의 호흡도 이러한 그 어떤 이 형태를 따르게 되는 것이고, 우리 몸도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방금 이제 설명을 드리면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이렇게 좀 제가 그냥 벌어진다라는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이 빨간색 표시해 놓은 것보다 여기를 먼저 볼게요. ML increase와 AP increase. ML이라면 이제 medial to lateral이겠죠. 안가 쪽. 그쵸? 안가 쪽. 그래서 이렇게 갈비뼈들은 위로 조금 올라오게 됩니다. 위로, 안에서 가쪽 방향으로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러니까 살짝 지금 점선이 이제 숨을 들이마시기 전이고 숨을 들이마신 후가 이제 이렇게 넓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옆으로 벌어지게 되고, AP는 이제 앞뒤로 이동되는 거죠.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지금 이렇게 점선에서 있다가 지금 보이시는 이렇게 색칠된 갈비뼈 쪽으로 이렇게 앞쪽으로 벌어지게 되는 것이고, 옆에는 지금 이렇게 벌어지는 관절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렇게 좀 강조 표시를 해 놓은 것이,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 갈비뼈는 지금 이 각도가 한 25도에서 35도 정도라고 하고, 그 아래에 있는 갈비뼈들은 35에서 45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각도가 조금 더 넓다라는 얘기죠. 아래쪽 그 갈비뼈들이. 그래서 아래쪽 갈비뼈들에서 움직임이, 이 ML 방향의 움직임이 조금 더 잘 일어날 수 있고요. 반면에 이 위쪽 갈비뼈들은 지금 이게 다섯 번째 갈비뼈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쪽 상부 갈비뼈가 되겠죠.
지금 이 한 35도를 하고 있는 갈비뼈들은 약간 각도가 조금 더 좁기 때문에 이 스터넘, 복장뼈에 이제 복장뼈를 위로 올리거나 앞으로 움직이는데 훨씬 더 큰 역할을 해준다고 합니다. 지금 약간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갈비뼈가 이 벌어지는 것을 조금 이 관절학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렇게 양동이 손잡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이 뒤쪽은 척추와 이제 갈비뼈 연결되어 있고 앞쪽은 흉골과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 손잡이가 위로 올라가는 모양처럼 그렇게 이제 변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숨을 들이마시면서 갈비뼈의 이런 움직임들을 또 살펴봤고, 숨을 들이마실 때 이런 갈비뼈에 있는 사이사이 있는 근육들과 이 횡격막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스케일린 사각근까지 갈비뼈를 이렇게 살짝 들어 올려주는데, 능동적인 것들을 좀 살펴본 거잖아요. 우리가 근육을 통한 이 들숨의 능동적인 것들을 살펴봤는데, 지금 이것은 이제 수동적인 기전입니다. 그러니까 숨을 들이마셨을 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조인트 캡슐들과 인대들이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이제 흉골과 갈비뼈를 연결해주고 있는 관절이죠. 그러니까 흉골과 갈비뼈를 연결해주고 있는 관절인데, 이렇게 조금 파트를 두 개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갈비뼈와 연골이 연결되는 이음부와 이제 이 연골과 흉골이 이제 연결되는 부위인데요. 먼저 갈비뼈와 연골이 이제 이어지는 부위 보시면 인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 옆에처럼 이렇게 수평하게 배열되어 있는 것은 보이지 않죠. 그래서 그냥 어떤 연골막 같은 걸로 되어 있고 뼈막이 이제 연골막으로 바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옆쪽에 이 안쪽 영역에 있는 연골복장 이음부라는 것을 보시면 인대와 이 조인트 캡슐들은 다 존재하는데 얘네들이 좀 재밌는 것이 첫 번째 갈비뼈만 부동관절로 움직이지 않고 나머지들은 윤활관절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움직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생각보다. 그리고 그 아래로 이제 내려가 보면 이 스터넘이 요 전체잖아요. 이제 매뉴브리엄과 이 바디와 자이프로드 프로세스와 이게 섞여 있는데 얘네들도 이게 세 가지가 떨어졌다 붙은 거기 때문에 이렇게 요런 아이들도 이제 관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매뉴브리엄과 이 바디를 연결해주는 관절을 보면 우리 치골결합 알고 계신가요? 네, 앞쪽에 치골결합, 뒤쪽에 천장관절 이렇게 해서 골반을 이루고 있지만 치골결합이 한 2mm 정도 이렇게 움직임들, 병진 운동이 일어난다고 하는데 움직임이 없진 않지만 굉장히 작은 어떤 움직임들이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굉장히 작은 움직임들을 이제 나타내는데 이제 노화가 진행되고 그러니까 좀 연로하게 되면 이런 것들이 그냥 이제 유압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슬라이드를 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이 늑골, 갈비뼈 부분을 제외하고 흉골과 갈비뼈 부분이 만나는 이런 부분들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움직임이 좀 잘 일어나면서 그리고 또 흉골에 이 맨유브리엄과 바디 있는 이 부분에서도 움직임이 일어난다. 이것을 우리가 캐치하기보다는 그냥 약간의 그냥 움직임이 허용될 수 있는 정도로 움직여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조금 더 지금 제가 설명드린 개념이 좀 어려우시다면 그냥 포괄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가 움직이면서 흉골에 붙어 있는 이 갈비뼈들도 함께 조금씩은 움직여준다. 이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우리 제목에서도 봤었던 횡격막과 그리고 이제 나머지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근육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가장 이 숨을 들이마실 때 1차적으로 작용하는 근육이 바로 횡격막이죠. 그래서 횡격막을 먼저 살펴보면
1차적인 호흡근이기에 또 이 환기에서 60에서 80%를 담당하고 있고요. 이 근육의 어떤 구조적인 것을 먼저 보면요. 여섯 번째 갈비뼈, 다시 설명드릴게요. 갈비뼈 파트와 그러니까 아래 6개 갈비뼈 파트와 흉골 파트, 그리고 허리 파트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갈비뼈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지금 이건 이제 이렇게 머릿속으로 상상하면 그려지시죠? 여기 갈비뼈를 좀 걷어낸 거죠, 앞쪽을. 안에 이렇게 돔 형태로 이제 부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스터널 파트는 여기 또 흉골이 잘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스터널 끝에 이 흉골 쪽에, 흉골 똑같이 안쪽 면에 또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룸바 파트는 이걸 말하는 건데요. 다리가 2개 있습니다. 횡격막은 지금 보시면 3번 왼쪽 다리, 4번 오른쪽 다리에서 오른쪽 다리가 조금 더 길게 L3까지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이제 보실 수 있고요. 뭐 대동맥이 지나가고 또 이제 식도가 통과하는 구멍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왜 감기 걸려서 기침 많이 하거나 그런 막 배 아프고 막 그런 것도 이런 횡격막의 영향을 또 받을 수 있고, 식도와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염인 상태에서도 횡격막의 조절 능력, 그러니까 복압 이 조절 능력이 아마 조금 많이 떨어져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압이 이제 떨어져 있으니까 충분히 압력으로 이제 아래들 다 장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압력을 충분히 받지 못해서 계속 이제 위로 역류하게 되는 것이죠. 이 식도 이렇게 위로. 그래서 뭐 이런 경우일 때 이 횡격막을 조금 더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호흡 트레이닝을 하면 조금 더 이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다시 횡격막의 구조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갈비뼈 파트, 흉골 파트, 이 요추 파트, 얘네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 1번 중심 널 힘줄이라는 이곳에 이제 함께 이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횡격막은 오른쪽에 이제 간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 조금 더 이제 높다고 하고요. 그래서 숨을 이제 최대한 많이 들이마시게 되면 한 이 T12 정도까지, 이쯤이겠죠. 횡격막이 이제 이렇게 내려온다고 합니다. 왼쪽은. 오른쪽은 그거보다는 조금 덜 내려오겠죠. 간의 위치 때문에 약간 더 위쪽에 위치해서. 그리고 이렇게 안정시 호흡할 때는 한 1.5cm 움직이고, 아까 말씀드린 이 강제 호흡할 때, 운동하거나 호흡이 많이 필요할 때는 한 6에서 10cm 정도 이렇게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 횡격막의 어떤 기능을 우리가 이제 이 cervical, 이제 목에 척수신경을 조금 다쳤을 때로 임상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이제 패러독스 브리싱이라고, 그러니까 역설적인 호흡 패턴입니다. 그러니까 횡격막도 경추한 4번 정도, 4번 척수에서 나오는 이 신경들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페릭너브라는 이 신경 지배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횡격막에 특별한 그 손상이 없다라고 가정을 해도 이렇게 역설적인 호흡 패턴을 보일 수 있는데요. 먼저 이렇게 좀 악이어서 좀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림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횡격막이 우리가 숨을 쉴 때 아래로 이제 내려오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뭔가 이런 그 경추나 다른 데들의 어떤 이 손상을 받지 이제 않았다 가정을 해도 이 늑간근들 있죠. 갈비뼈들 사이사이에 있는 근육들이 이 횡격막이 움직일 때 이 갈비뼈 우리를 안전하게 잡아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숨을 들이마시게 되면 이 흉골 부분이 푹 꺼지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흉골 파트에도 붙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숨을 들이마시면 이렇게 아래로 끌어내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안쪽에서 스터넘 흉골 안쪽에서 그러니까 더 몸쪽 안쪽으로 이렇게 끌어당기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늑강근들이 버텨주지 못하니까 이렇게 움푹 파이게 되고요. 그리고 복부 근육들이 또뭐 외복사근이나 내복사근 같은 이런 복부 근육들도 함께 이제 잘 활용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복부 위쪽 복부가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볼록하게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되면 횡격막으로 이제 하강할 수 있는 폐활량이 한 3000ml 정도 된다고 해요. 아까 한 4.5리터, 4500ml 정도 중에서 횡격막으로만 폐활량을 이제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폐활량을 이제 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한 3000ml 정도라고 되는데, 지금 이렇게 되면은 한 300ml로 10% 정도밖에 못 쓰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방금 그 약간 언뜻 등장했던 이 갈비 사이근들을 설명을 드리면요. 호흡할 때 횡격막 다음으로 중요하게 사용되는 이 근육들이고요. 먼저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 파트로 나뉩니다. 바깥 갈비사이근, 그래서 그냥 외늑강근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외늑강근, 그리고 그 안쪽에 이제 내늑강근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안쪽에 더 이제 깊은 늑강근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늑강근은 약간 두 파트로 나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한 파트는 이제 흉골 영역에 있는 파트고, 한 파트는 그 갈비, 그러니까 그 관절화되어 있는 그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뼈 사이사이,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그 내늑강근이 되겠죠. 자, 먼저 이 외늑강근 같은 경우는요, 숨을 들이마실 때 갈비뼈를 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내늑강근 속에서도 이 흉골에 붙어 있는 영역들은 마찬가지로 갈비뼈를 이렇게 벌려주는 역할을 함께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 내늑강근 중에서 이 지금 갈비뼈 사이사이에 있는 섬유들, 더 깊은 층에 있는 이 섬유들은 강제 호기 시에, 그러니까 강제로 후 뱉게 되면 몸이 이렇게 좀 웅크러들게 되죠. 그때 같이 이제 작용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섬유들의 형태를 보시면 외늑강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엑스터널 오블리크, 외복사근과 비슷한 근섬유 형태를 띠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외복사근과 함께 잘 이제 섞여서 호흡할 때 이 갈비뼈를 벌려주는 기능 말고도, 방금 아까 이 패러독스 브리싱에서도 보신 것처럼 이런 갈비뼈 우리들, 그러니까 몸통 전체를 조금 견고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안쪽에 내복사근 아니죠, 내늑강근을 보시면 이 섬유 배열이 반대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도 내복사근과 좀 비슷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호흡할 때 이런 두 가지 파트에서 이 들숨이나 날숨, 강제 날숨의 역할뿐만이 아니라 몸통을 또 안전하게 견고하게 또 만들어 주기도 하고, 외늑강근은 우리 엑스터널 오블릭이 반대쪽 몸통 회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똑같이 외늑강근도 반대쪽 회전을 하고, 내늑강근은 이제 인터널 오블릭 내복사근과 똑같이 이 같은 쪽 회전을 함께 해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호흡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을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먼저 숨 들어갈 때 보시면 이제 액세서리라고 되어 있죠. 약간 2차적인 호흡근이고요. 이제 SCM, 흉쇄유돌근, 뭐 사각근, 그리고 이 소흉근도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보이진 않고요. 이런 근육들과 함께 가장 중요한 이 다이아프램이 아래로 내려오는 이 작용이 이제 얘네들은 2차적인 것이고 부수적인 것이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원리죠. 다이아프램이 이제 내려오면서 이 갈비뼈들이 벌어지는 작용인데, 갈비뼈들이 벌어질 때는 먼저 보시면 internal, intercostal of interchondral part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숨을 들이마실 때 사용되는 이 부분이고요. 그쵸? 그래서 이제 이 내늑강근 중에서 이 흉골 파트와 그리고 외늑강근이 숨을 들이마실 때 횡격막과 함께 횡격막은 내려가고 다시 숨을 들이마실 때 가장 기본적인 원리가 횡격막이 아래로 내려가는 것, 그리고 외늑강근과 이 내늑강근의 흉골 파트가 갈비뼈를 위로 그리고 약간 옆쪽으로 이렇게 벌려주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원리고, 부수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이런 흉쇄우돌근, 사각근, 그리고 소흉근 같은 근육들의 작용이 이제 부수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고, 호흡을 뱉을 때 그냥 편안한 상태, 안정시 상태라면 이렇게 숨을 이제 들이마시지 않았습니까? 이 들이마셨던 이 역할을 해주는 이 근육들로, 즉 가장 중요한 횡격막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왔다가 다시 정상 위치로 돌아가려는 이런 어떤 수동적이나 이런 엘라스틱 그 이 성분들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안정시 호흡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강제로 호흡할 때는 보면 이 복부 근육들, 그쵸?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내늑강근들의 이 뼈 사이 섬유들로 강제로 조금 우리가 이제 호흡을 뱉어도 체간이 이렇게 좀 동그랗게 말리면서 배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또 이제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바로 따라해 보셔도. 그래서 이러한 작용들로 인해서 강제 호흡이 또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만 지금 요 그림과 요 테이블들만 이해를 해도 웬만한 그 호흡 작용들에 대한 원리는 깨우치고 있는 것과 진배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설명드렸던 이 강제 호흡을 할 때 사용되는 근육들인데요. 먼저 복부 근육들은 좀 제외됐고, 뭐 위, 아래 그 톱니근들 뭐 이렇게 쭉쭉쭉쭉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이제 책을 통해서 이 근육들의 도의 위치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책을 통해 확인해 보시고, 공유해 드리는 자료 통해서 천천히 이제 확인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이제 강제로 숨을 들이마실 때 이제 활용되는 근육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주로 다 갈비뼈에 많이 부착되어 있는 근육들이 훨씬 대다수고요. 그렇기 때문에 갈비뼈의 움직임에 어떤 기능을 두고 있는 근육들이라면 한 번씩 이렇게 강제적인 호흡을 할 때 사용되지 않나라는 것을 좀 의심해 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가장 하위 갈비뼈에 붙어 있는 요방형근마저도 이렇게 강제 이 들숨 근육들의 활용이 이제 되는 것을 보면 이제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이 그림은 그냥 그 아무래도 저희 이 위톱니근이나 아래톱니근 같은 것들의 이제 위치를 조금 보기가 좀 힘드실 것 같아서 그냥 참고하시라고 넣어둔 이미지 자료고요. 함께 참고해서 보시면서 이런 도의 위치도 한 번씩 다시 살펴보시면 또 큰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들이마시는 숨 했고요. 이제 뱉는 숨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지네요. 이럴 줄 알았어. 네. 일단은 숨을 뱉을 때 가장 중요한 횡격막은 이제 위로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아까 이 설명드렸던 약간 좀 강제로 호흡을 뱉게 된다면 복부 근육들이 이제 이렇게 개입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숨을 뱉을 때 단순히 이렇게 외부 근육들의 작용들 뿐만이 아니라 이 횡격막의 랭스텐션 릴레이션십 있죠. 최대로 숨을 쭉 뱉고 또 쭉 이제 들이마시게 되면 자, 다시 볼게요. 숨을 쭉 끝까지 들이마셨다가 빨리 뱉으려고 하면 이 횡격막이 이 탄성 성분으로 인해서 호흡이 또 자연스럽게 이제 뱉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최대 이
호기하면 횡격막이 위로 올라가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횡격막의 이 길이 장력 관계가 굉장히 조금 그 활성도가 이제 높은 거죠. 그래서 최대한 위로 많이 올라가 있으니까 숨을 들이마실 때도 쭉 탄성을 이용해서 더 많이 이제 들이마실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복부 근육들이 개입하게 이제 되면 복강내압을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을 할 수 있고, 소위 말해서 이 복압을 굉장히 많이 준다. 그러니까 복부 근육들을 활성도를 점점 올려나가게 되면 할로잉, 뭐 브레이싱 뿐만 아니라 이런 대변을 볼 때 활용하거나 아니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숨을 참고 이제 하게 되는 발설바 매뉴버까지 이제 발전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강제, 날숨, 강제로 숨을 뱉을 때 활용되는 근육들을 또 이렇게 강제 들숨 근육들처럼 보여주는 표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함께 이렇게 좀 책을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아니면 이 내용들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 강제로 호흡 뱉을 때 복부 근육들이 얼마만큼 많이 사용되는지 조금 이제 연구한 되게 재미있는 표인데요. 요거 맥시멀 익스피레이션이 그러니까 최대로 뱉는 겁니다. 사이드 브릿지는 그 사이드 플랭크고요. 사이드 브릿지 with 맥시멈 익스피레이션은 사이드 브릿지 한 상태에서 숨 최대로 이제 뱉는 것이죠. 얘랑 색깔이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지금 요 위부터 아래 순서가 그냥 요 순서입니다. RA는 복직근, 렉터스 업도미니스고 EO는 엑스터널 오블릭, 외복사근, IO는 인터널 오블릭, 내복사근입니다. 되게 재밌는 건 일단 외복사근과 내복사근 보시면 그냥 이 사이드 플랭크 할 때보다 호흡 뱉은 게 훨씬 복부 근육들 활성도는 훨씬 더 높죠. 그렇죠? 그리고 외복사근 같은 경우는 사이드 브릿지 하면서 저기 숨 후 뱉는 게 이제 가장 높았고, 이러한 이 호흡 컨트롤로 인해서 근활성도가 이렇게 바뀌는 것이 얘네들은 그 근육들의 구조적인 위치가 갈비뼈들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이 복직근 같은 경우는 흉골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호흡에서 크게 관여를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앞서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은 항상 호흡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뭔가 이제 호흡에 문제거나 이럴 때 갈비뼈에 붙어 있는 근육들을 먼저 체크해 보시는 것이 현장에서는 크게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흔하진 않지만 간혹 가다가 좀 있을 수 있는 이 만성 폐쇄성 폐질환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런 만성 기관지염, 아까 보셨던 기관지나 뭐 폐공, 기종, 아니면 천식, 이런 질환들의 이제 복합 작용으로 일어난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이 증상들을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 허파과리에 이제 좀 팽창이 굉장히 과도해지고, 그리고 아까 그 허파과리를 이렇게 같이 포함하고 있던 그 기관지 있죠. 기관지 및 세기관지들의 이런 염증이나 협착 같은 것들이 조금 이제 생기면서 만성적인 기침이나 뭐 이제 기도의 점액량이 증가되는, 그러니까 뭐 이제 가래 같은 것이 좀 잘 끓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뭐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어렵게 굉장히 느껴지는데, 지금 우리가 배운 어떤 이 흐름 안에서는 지금 이 정의가 굉장히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공기가 안정과 강제 날숨, 그러니까 공기가 이제 숨을 그냥 편안하게 쉴 때랑 강제로 후 뱉을 때 마지막에 이제 폐 속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기가 끝까지 다 나가지 않는 것이죠. 아까 그 잔기량을 제외하고도 공기 끝까지 다 나가지 않고 폐활량을 통해서 1회 호흡량이나 아니면 폐활량을 통해서 나가야 되는 공기들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폐가 과다하게 팽창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우리 횡격막 위치를 한번, 횡격막이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폐 안에 공기가
이제 계속 차 있게 되니까 횡격막의 움직임이 당연히 이제 줄어들게 되겠죠. 그래서 횡격막이 수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그냥 수평 방향에서 그냥 본인들의 어떤 위치를 그냥 고수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굉장히 이제 강해지게 되면서 우리 아까 보셨던 뭐 사각근 그리고 흉쇄유돌근 더 나아가서 소흉근이나 아니면 이거 보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런 근육들 이제 2차적인 호흡근들 주변에 좀 밀접하게는 2차적인 호흡근들 외에도 이런 근육까지 활용할 수 있습니다. 광배근, 그쵸? 저기 척추기립근, 대흉근, 요방형근 이런 근육들까지도 호흡에 사용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세 자체가 몸을 이렇게 좀 이렇게 움츠리게 되고 아래 팔이나 손을 지지하는 형태의 보행이라고 해놨는데 뭔가 이렇게 카트 같은 것을 끌거나 아니면 손을 이제 어디다가 이렇게 올려두는 형태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흉근과 광배근들은 팔에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휴머러스.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을 이제 좀 약간 그 지지하고 통제하면서 호흡을 쉬려는 형태로 이제 변형이 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뭐 1차 호흡근인 횡격막이 잘 활용되지 않아서 이렇게 정말 광범위한 광배근이나 대흉근 같은 요방형근이나 척추기립근 같은 호흡 근육들까지 끌어다 쓰게 되면 호흡은 어떻게 보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지만 에너지의 손실은 굉장히 이제 크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이런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우리 현장에서 쉽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방금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호흡에 문제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굉장히 넓게 의미를 확장하면 대흉근이나 뭐 광배근이나 척추기립근들이나 이런 근육들까지도 또 보상 패턴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또 영역을 확장해서 생각해보고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 40분 정도 이제 쭉 환기와 그 횡격막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가장 중요한 원리는 이제 이 원리를 한 번 더 머릿속으로 이제 상기시켜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방금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예를 들으면서 이 갈비뼈에 붙어 있는 이러한 근육들은 뭐 들숨이라든지 아니면 날숨이라든지에 관여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로 운동을 담당하는 우리들이 이제 운동 상황에서 이러한 근육들이 또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호흡과 또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공부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다음은 그 씹기 관련돼서 라이브 강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함께 또 공부할 수 있어서 참 즐거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